안녕하세요. 달린입니다. 제가 오늘 요가 수련을 하면서 스탠딩 파스처가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좀 녹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팅을 좀 시작하고 나서 그냥 녹화를 좀 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좋은 아사나 자세인 건 아니지만, 제가 대학에서 일하는 동안 3년 동안 수련을 멈추었었기 때문에 다시 재개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부족한 그런 연결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냥 그런 것하고 떠나서 이 중간에 과정을 녹화해 놓는 의미로 오늘 녹화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되게 감명 깊으면서도 제 가슴이 되게 많이 아프면서 되게 큰 감동을 준 데이비드 고긴스,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라고 불리는 그 데이비드 고긴스의 책의 일부를 좀 같이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너무나 그 힘들었던 데이비드 고긴스의 인생 속에서도 자신이 겪은 그 환경과 자신이 마주해야 되는 그 어떤 두려움과 분노와 고통과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고 직면해 나가는 그 고긴스의 그런 정신과 또 삶의 모습들이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줘서 조금 읽어볼까 합니다. 책에는 데이비드 고긴스가 그 강력한 네이비실이 돼서 활동한 내용들이라든지 또 정말 지옥주나 그 어떤 어려운 훈련을 겪으면서 또는 울트라 대회 같은 데 나가면서 몸이 아프고 다치고 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몸에 어떤 결절이 오고 도저히 그 병원에서 원인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죽을 병같이 자기가 아플 때가 있었는데, 그때 스트레칭을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간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유연함의 위력이라는 제목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물기가 있는 눈을 손바닥으로 덮고 내 머리 뒤쪽을 문질렀다. 그리고 목 밑에서 익숙한 결절을 더듬어 보았다. 전보다 훨씬 크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이불을 걷고 굵은 위에 있는 결절들을 더듬었다. 그것들도 자라 있었다.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라고? 내 고통이 이 결절들하고 연관이 있다고? 나는 2010년 네이비실이 콜로라도 기지로 불러들인 스트레칭 및 심신훈련 방법 전문가 조 히펜스틸의 강연을 떠올렸다. 조는 대학에서 10종 경기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올림픽 출전을 위해 노력했지만 키 약 172.7cm의 작은 체구인 그가 평균 약 190.5cm인 세계적인 10종 경기선수를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는 하체 힘을 키워 크고 강한 경쟁자들보다 더 높이 점프를 하고 더 빨리 뛸므로써 유전적 열세를 이겨내겠다고 결심했다. 어느덧 운동 시간마다 체중의 2배가 되는 추를 메고 스쿼트를 10회, 10세트씩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근육량의 증가에는 근육의 긴장이 따라왔고 긴장은 부상을 불렀다. 열심히 훈련할수록 부상이 많아졌고 물리치료사들을 더 자주 찾아야 했다. 그는 시합 전에 햄스트링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고 올림픽 출전의 꿈은 사라졌다. 그는 몸을 단련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근력 운동을 광범위한 스트레칭과 조화시켰고 해당 근군이나 관절이 특정 동작에 이를 때마다 오랫동안 이어지던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스스로 실험쥐가 되어 인간 신체의 모든 근육과 관절에 대한 최적 범위의 동작을 개발했다. 그는 자신의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다시 찾지 않았다. 부상을 당하면 그는 스트레칭 요법으로 직접 치료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객이 생겼고 그 지역에 있는 엘리트 운동 선수들 사이에서 유명해졌다. 2010년에는 몇 명의 네이비스를 소개받았다. 해군 특수전 사령부에 소문이 퍼졌고 그는 초대를 받아
20명의 네이비씨를 대상으로 자신의 동작 루틴을 소개했다. 나도 그중 하나였다. 그는 강의를 하면서 우리를 진단하고 스트레칭을 시켰다. 그의 말에 따르면 우리 대부분의 문제는 적절한 유연성의 균형 없이 근육을 과도하게 사용한 데 있었다. 그런 문제들은 지옥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는 수천 번의 플러터 킥을 한 뒤에 파도가 우리를 씻어내는 동안 찬물에 누워있다. 그는 자신의 프로토콜을 이용해 20시간의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한다면 엉덩이를 정상적인 가동 범위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칭했다. 일단 정상 범위를 되찾으면 하루 20분 정도의 스트레칭으로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말이었다. 최적 범위의 동작에는 큰 노력이 필요했다. 그는 내게 다가와 자세히 살피더니 고개를 저었다. 알다시피 나는 지옥주를 3번이나 맛봤다. 그는 내 몸을 스트레칭 시켰고 몸이 너무 심하게 굳어서 강철선을 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덧붙였다. 당신은 수백 시간을 필요하겠어요. 당시 나는 그에게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나는 스트레칭을 할 계획이 없었다. 나는 강하고 빠른 것에 집착하고 있었고 내가 읽는 것들은 한결같이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이 곧 속도와 힘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침대에서 죽어가며 머릿속에서 재생한 영상은 내 관점을 바꿨다. 나는 비틀거리며 욕실 거울로 가서 몸을 돌리고 머리에 있는 결절을 살폈다. 가능한 한 몸을 쭉 펴고 섰다. 체중은 1파운드도 빠지지 않았고 키만 거의 2인치, 약 5cm 정도 줄어든 것 같았다. 내 가동 범위는 그보다 나쁠 수 없었다. 만약 조의 말이 맞는다면? 만약 그렇다면? 요즘 나의 좌우명은 평온하되 만족하지 않는 이다. 자기 수용의 평온함을 즐기고 망할 놈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목숨을 구할 노력은 하지 않고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다. 그때도 지금도 그것은 내가 불완전하거나 완벽히 틀린 것을 더 낫게 바꾸려는 싸움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치유법을 찾기 위해 주류인 사람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의사와 그들이 준 약은 나를 훨씬 더 악화시킬 뿐 치료하지 못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을 되돌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첫 자세는 간단했다. 나는 바닥에 앉아서 인도식으로 다리를 꼬려고 노력했다. 엉덩이가 너무 조여서 무릎이 귀에 닿을 지경이었다. 균형을 잃고 뒤로 쓰러졌다. 다시 몸을 바로잡고 자세를 잡는데 있는 힘을 다 써야 했다. 나는 10초나 15초쯤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리를 폈다.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다. 하체의 모든 근육에 쥐어짜고 꼬집는 듯한 경련이 일었다. 모공에서 땀이 스며 나왔지만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리를 접었다. 통증은 더 심해졌다. 같은 스트레칭을 1시간 동안 찔끔찔끔 따라하자 천천히 몸이 풀리기 시작했다. 다음은 간단한 사두근 스트레칭이었다. 모두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다. 왼쪽 다리로 서서 오른쪽 다리를 구부려 오른손으로 발을 잡았다. 조가 옳았다. 내 사두근은 부피가 너무 크고 단단해서 강철선을 늘리는 것 같았다. 이번에도 통증이 10에서 7로 떨어질 때까지 자세를 유지했다. 이후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반대쪽을 스트레칭했다. 그런 자세는 사두근을 이완하고 요근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었다. 요근은 척추와 하체를 연결하는 유일한 근육이다. 요근은 골반 뒤쪽을 감싸고 엉덩이의 움직임을 통제하며 투쟁 도주 근육으로 알려져 있다. 알다시피 내 삶 전체는 투쟁 혹은 도주였다. 독성 스트레스에 빠진 젊은 시절 나는 근육을 과도하게 움직였다.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3번의 지옥주,
레인저 스쿨, 델타포스 선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근육을 풀기 위한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 이어 운동선수로 끊임없이 교감신경계를 자극하면서 아주 고된 운동을 하는 동안 요구는 계속 뻣뻣해졌다. 특히 장거리 달리기에서의 수면 부족과 추운 날씨도 영향을 미쳤다. 이제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를 질식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후 그것이 내 골반을 비틀고 척추를 압박하고 결합 조직을 단단히 감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문에 키가 2인치나 줄어들었던 것이다. 나는 최근에 조와 그 이야기를 했다.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인구의 90%에 일어나는 일의 극단적인 버전이에요. 당신의 근육은 너무 단단해서 혈액이 잘 돌지 못했죠. 얼어붙은 스테이크 같았어요. 언 스테이크에는 피를 주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이 멈춘 거예요. 싸움 없이는 놓여 나올 수 없었다. 스트레칭을 할 때마다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았다. 내 경우에는 염증과 내부 경직이 너무 심했다. 아주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이 느껴졌다. 사두근과 요근을 분리하는 긴 정지 자세는 말할 것도 없었다. 앉아서 나비 자세를 취하자 고문은 더 심해졌다. 나는 그날 2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했다. 잠에서 깰 때 몸이 미친 듯이 아팠지만 다시 스트레칭을 하러 갔다. 둘째 날에는 꼬박 6시간 동안 스트레칭을 했다. 똑같은 3가지 포즈를 반복해서 취한 후 무릎을 꿇고 앉았다. 사두근이 늘어나는 그 자세는 순수한 고통 그 자체였다. 종아리 스트레칭도 했다. 수업 시간마다 처음에는 몹시 힘들었지만 1~2시간 후에는 통증이 완화될 정도로 몸이 풀렸다. 나는 스트레칭으로 기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받았다. 군에서 보내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재활하는 동안 나는 응급구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공부했다. 졸업장을 따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갈고 닦은 손으로 쓰는 암기법을 다시 한번 이용했다. TEEX 소방 아카데미를 다녔고 우등으로 졸업했다. 결국 나는 달리기를 다시 시작했다. 이번에는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 컨디션이 충분히 회복되자 나는 울트라 마라톤을 몇 번 시도했고 2016년 테네시의 스트롤링 짐 40마일러와 버몬트의 인피니터스 88K에서 우승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몬테나의 산불 소방관이 되었다. 부처는 생즉고, 삶이 곧 고통이라고 말했다. 나는 불교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안다. 당신도 그럴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굴욕, 부서진 꿈, 슬픔, 상실과 씨름해야 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각각의 삶에는 나름의 고통이 있다. 다가오는 고통을 막을 방법은 없다. 당신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 대부분은 고통에 무뎌지고 타격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미디어를 소비하고 각자의 재능에 부합하는 취미를 갖고 싫어하는 일에는 가능한 한 적은 시간을 투자하려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스스로 상상하고 바라는 한계에 갇힌 삶을 산다. 그 틀 안에서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나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도 그렇다. 우리가 만들고 받아들인 한계는 그들이 우리를 보는 렌즈가 된다. 그들은 그 렌즈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고 인정해준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런 한계를 굴레로 느낀다. 뜻밖의 순간에 우리 상상력은 그 벽을 넘어 꿈을 쫓는다. 그때만은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만 같다. 대부분의 꿈은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감을 받아 조금씩 변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상처를 받는다. 족쇄를 부수고 우리가 스스로 인식한 한계를 넘어서는 데는 엄청난 노력, 종종 육체적 노력도 필요하다.
위협을 무릅쓸 때면 자기 의심과 고통이 당신을 반긴다. 당신을 무릎 꿇게 할 가공할 괴로움의 조합들과 함께 영감과 동기부여로 시작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점에서 포기한다. 되돌아왔을 때 그들의 세포는 훨씬 더 작아지고 족쇄는 더 단단해진다. 여전히 벽 밖에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은 가장 큰 지원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의심을 마주한다. 3개월 안에 약 48kg을 감량해야 했을 때 내가 이야기를 나눈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다. 그들의 나약한 대화는 스스로에 대한 내 의심에 불을 붙일 뿐이었다. 그러나 당신을 주저앉히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당신이 나누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자신과의 대화다.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와 함께 일어나고 그것과 함께 걷고 그것과 함께 잠든다. 결국 당신은 자신과의 대화에 따라 행동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신을 가장 미워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다. 자기 의심은 삶을 개선하려는 모든 대담한 시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머릿속에 의심이 피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하지만 자기 의심과 외부의 모든 말을 중화할 수는 있다. 만약, what if라고 물음으로써 말이다. 만약이란 질문은 당신의 위대함을 의심하는 혹은 당신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에게 날리는 엿이다. 그것은 부정성을 침묵시킨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걸기 전까지는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을 적어도 조금은 가능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만약은 곧 힘이고 허락이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악마, 당신의 가장 참혹한 기억을 제압하고 그것들을 당신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할 힘이 있다면, 그런 허락이 떨어진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들을 연료로 사용해 가장 대담하고 가장 터무니없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불안한, 질시하는 많은 사람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 중에는 친한 친구도 있고 피를 나눈 가족도 있다. 실패는 우리를 겁먹게 한다. 그러나 성공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한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을 넘어서고 한계를 넓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우리의 빛이 그들이 주위에 만들어 놓은 벽에 반사된다. 당신의 빛 덕분에 그들은 자신이 갇힌 감옥, 스스로 만든 자기 한계의 윤곽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 항상 믿어왔듯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들의 질투는 진화할 것이고 곧 그들의 상상도 울타리를 뛰어넘을 것이며 결국 그들도 더 나은 자신을 위한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 책이 당신에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 당신이 바로 지금도 존재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던 빌어먹을 당신의 한계에 넘어서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한계를 무너뜨리기 위한 노력에 기꺼이 임하기를 바란다. 당신이 기꺼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고통을 느낄 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정신을 단련한다면 고통조차 당신을 파괴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를 것이다. 열심히 스트레칭에 매달린 덕분에 마음 새신 내 몸은 20대 때보다 더 나아졌다. 20대에는 항상 몸이 아팠고 상처를 입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계속 압박 골절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석하지 않았다. 골절 부위에 테이프를 감는 것이 다였다. 무엇 때문에 몸과 마음이 병들든 해법은 하나였다. 테이프를 감고 움직인다. 이제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해졌다. 여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나는 산불 소방관 일을 하기 위해 산으로 돌아갔다.
3년 동안 현장에 나가지 않았고 이후 깔끔한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에 길들었다. 그것을 사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콜로라도 4.16 산불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라스베이거스의 고급 호텔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콜로라도 로키 산맥의 산호한 줄기에서 2,000에이커의 산불로 시작되었던 것이 55,000에이커의 기록적인 괴물로 커졌다. 나는 전화를 끊고 프로펠러기로 그랜드 정션에 도착한 뒤 산림청 트럭에 짐을 싣고 3시간 동안 차를 달려 콜로라도 두랑고 외곽으로 갔다. 그러고는 녹색 노맥스 소방관용 내열 바지를 입고 단추가 달린 노란색의 긴팔 셔츠를 입고 안전 고글과 장갑을 끼고 산불 소방관이 가장 신뢰하는 무기인 만능 플라스키, 방화산 설치나 뒷불 정리를 하는 데 사용하는 산불 진화 도구, 그 플라스키를 들었다. 나는 플라스키로 몇 시간이고 땅을 팔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우리는 물을 뿌리지 않고 견제를 전문으로 한다. 일렬로 땅을 파고 덤불을 없애서 불길이 지나는 길에 연료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리는 땅을 판 뒤 달리고 달린 뒤 땅을 판다. 근육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을 때까지 그 후로 그 모든 일을 다시 반복한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그런 식으로 18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 시급은 세전 12달러였다. 낮에는 기온이 섭씨 약 26.7도였고 밤이면 섭씨 약 2.2도였다. 근무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든 우리가 있는 곳에 매트를 깔고 야외에서 잠을 잤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일했다. 나는 6일 동안 옷을 갈아입지 않았다. 대부분은 나보다 최소 15살은 어렸다. 모두가 강인한 사람들이었고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일했다. 특히 여성들이 그랬다.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일을 마쳤을 때 우리는 괴물이 산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데 충분한 너비에 약 5.1km 길이의 방화선을 만들었다. 44 나이에 내 산불 소방 경력은 막 시작되고 있다. 나는 그들과 같은 강하고 지독한 놈들과 한 팀이 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 내 울트라 마라톤 경력도 다시 시작될 것이다. 나는 지옥에 뛰어들고 여전히 마라톤에 나가 달릴 만큼 젊다.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다. 이제 발에는 테이프나 소품이 필요 없다. 33세에 나는 약 1.6km를 8분 15초의 속도로 달렸다. 현재 나는 아주 편안히 7분 15초에 달린다. 나는 아직 이런 새롭고 유연하고 온전히 기능하는 몸에 그리고 새로운 나 자신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이다. 많은 실패와 성공이 내 앞에 펼쳐질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이 어떤 실패이고 어떤 성공이든 계속해서 거기에 내 모든 것을 던질 것이고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세울 것이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개자식들이 있으면 나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고 말할 것이다. 만약 가능하다면 챌린지 7 40%짜리 인생에서 벗어나기 한계 조절기를 점진적으로 떼어내는 법. 여기에서 주된 목표는 당신의 뇌에서 천천히 조절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우선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되짚어보자. 1999년 나는 135kg이었고 처음으로 달린 거리는 4분의 1마일이었다. 2007년에 나는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330km를 달렸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이 할 일은 과거의 자신이 중단하곤 하던 그 지점을 넘어서는 것이다.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거나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다면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마음속에서 제발 그만하자고 하는 지점까지 가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5에서 10%를 더 밀고 나가야 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한 팔굽혀펴기 개수가 100개라면 105개에서 110개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진적인 증가는 부상을 막고 당신의 몸과 마음이 새로운 운동량에 서서히 적응하게 해줄 것이다. 이로써 기준치가 다시 설정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당신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운동량을 5에서 10%씩 늘릴 것이기 때문이다. 신체적인 도전에는 엄청난 고통과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내면의 대화를 다스리는 데 아주 좋은 훈련이 된다. 육체적으로 자신을 계속 밀어붙이면서 새롭게 발견한 정신력과 자신감은 삶의 다른 측면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육체적인 도전에서 부진하다면 학교나 직장에서도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요점은 삶이 하나의 거대한 심리전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상대하는 유일한 사람은 당신 자신이다. 이 과정을 고수한다면 곧 당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상적인 일이 될 것이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챌린지 5. 목표 달성 시각화하기. 당신은 무엇으로 정신을 무장시키는가? 이제 시각화의 시간이 왔다. 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사람은 한 시간에 2000에서 3000가지 생각을 한다. 당신이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것을 눈앞에 그려보라. 당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장애를 극복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시각화하라. 나는 도전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전에 우선 내 성공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일지 그려본다. 그리고 매일 그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느낌은 내가 훈련을 할 때나 경쟁을 할 때나 내가 선택한 과제를 맡을 때 앞으로 나가게 하는 추진력이 된다. 하지만 시각화는 단순히 트로피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만한 문제를 시각화하고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런 방법으로 여정에 대한 가능한 최선의 준비를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도보 경주를 한다면 전 코스를 우선 돌아보면서 성공은 물론이고 가능한 문제까지 시각화한다. 이는 사고 과정을 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다. 모든 것에 대비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리 전략적인 시각화를 해둔다면 최선의 준비를 할 수 있다. 그것은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당신을 움직이게 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연료로 사용하는 어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무엇이 당신의 정신을 단련했나? 고통과 회의의 벽에 부딪혔을 때 바로 대답이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답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 끝까지 해내려면 어둠의 방향을 돌리고 그 때문에 더 강해지고 그렇게 단련된 정신에 의지해야 한다. 기억하라. 시각화는 노력의 대체물이 아니다. 거짓말은 시각화할 수 없다. 그 간단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었던 것, 정신력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내가 취한 모든 전략이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정신력의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일상의 고통의 스케줄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차없는 자제력이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단 해내면 고통의 다른 쪽 끝에 완전히 다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도전은 반드시 신체적인 것일 필요가 없다. 승리는 항상 당신이 1등으로 골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승리란 당신이 평생의 두려움을 극복하거나 과거에 당신을 굴복시켰던 장애를 극복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당신이 어떻게 무장된 마음을 만들었는지, 이를 통해 당신이 어디에 이르게 되었는지, 당신의 단련된 정신을 세상에 함께 공유하라. 챌린지 2. 책임 거울 만들기. 자신에게 아부 떨지 마라. 자신을 똑바로 마주해야 할 시간이다. 있는 그대로 진짜 내 모습과 직면하라. 이것은 자기애를 북돋는 기법이 아니다.
나약한 태도로는 안 된다. 자신의 비위를 맞추지 마라. 바로 자존심을 다 버리고 진짜 내 모습을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서 말이다. 나는 책임 거울에 포스트잇을 붙였다. 꼭 포스트잇이어야 한다. 디지털 기기는 효과가 없다. 당신의 모든 불안, 꿈, 목표를 포스트잇에 적어 거울에 붙여야 한다. 교육이 더 필요한 사람이라면 똑똑하지 않으니 죽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끝. 거울에서 뚱뚱한 사람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되지라는 뜻이다. 받아들여라. 이런 순간에는 자신에게 불친절해도 괜찮다. 발전을 이루려면 나약한 정신으로는 어림없기 때문이다. 직업적 목표든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 또는 생활 습관에 관한 목표든지 살을 빼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운동에 대한 것이든지 5km, 10km 마라톤을 뛴다. 매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는 무엇인지 자신에게 솔직해져라. 그리고 각 단계, 자기 개발을 위해 거쳐야 할 이정표를 포스트잇에 적어라. 이는 당신이 직접 조사하고 목표를 적절히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살을 20kg 빼려 한다면 당신의 첫 번째 포스트잇에 적어야 할 것은 첫 주에 2kg을 감량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달성하면 포스트잇을 떼어내고 다음 목표를 적어 붙인다. 궁극적인 목표가 실현될 때까지 말이다. 목표가 무엇이든 거기에 이르는 데 필요한 작은 단계에 대한 책임은 직접 지는 것이다. 자기 개발에는 헌신과 자제가 필요하다. 당신이 매일 보는 더러운 거울이 진실을 드러내줄 것이다. 회피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라. 그 거울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라. 챌린지 3. 불편함을 루틴으로 만들기. 안락지옥에서 딱 한 발짝씩만 벗어나라. 단련된 정신을 향한 여정의 첫 단계는 편안함이라는 지옥, 즉 안락지옥에서 정기적으로 벗어나는 것이다. 일기를 들춰 당신이 하기 싫어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적어라. 특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적는다. 이제 그 중 하나를 실천에 옮긴다. 그리고 또 다시 한다. 다음에 해야 할 과제들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과제를 당장 달성하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당신 인생을 순식간에 바꿔놓는 일이 아니다. 바늘을 조금씩 움직여서 그런 변화를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즉, 매일 아주 조금씩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자리를 정돈하고 설거지를 하고 옷을 다리고 매일 일찍 일어나 3km를 달리는 작은 일이라도 말이다. 거기에 익숙해지면 8km, 16km를 뛰어라.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면 하고 있지 않은 일을 찾아라. 우리 삶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일,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늘 존재한다. 우리는 때로 약점이 아닌 장점에 치중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번에는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라. 작은 것이라도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당신을 강해지게 만든다. 불편해질수록 당신은 더 강해진다. 곧 당신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과 좀 더 생산적이고 의욕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다. 안락지옥에서 벗어난 자신의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에 담아 당신이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라. 제가 지금 안락지옥에서 벗어난 백밴딩의 그 딥백밴딩한 부분이죠. 드롭백 컴업 동작을 지금 하고 있네요. 네, 정말 불편함이 다가오는 그런 자세들이고요.
어떠한 분들은 백이 좋아서 백밴딩이 훨씬 시원하고 수월하고 더 부드러운 분들이 있지만 저에게는 이 백밴딩 하는 것이 제 안에 어떤 그 막혀 있음, 그리고 어떤 닫혀 있음, 흐르지 않고 이렇게 답답한 부분을 마주해야만 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에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다가가고 있는데요. 또 다가갈수록 처음보다는 점점 더 활짝 열리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그 안에서 흐르지 못했던 것이 꽉 막혀 있던 에너지가 조금씩은 흐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제 마음이나 제 어떤 영혼이나 또 제 신체적인 그런 생리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열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가가 주는 치유, 요가가 주는 정화의 힘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요가를 계속 하고 싶고, 또 요가 강사로서 또 많이 지도하고 싶고 안내하고 싶다는 그러한 어떤 열정, 목표, 그런 목적이 저한테는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장, 삶은 거대한 심리전. 영혼 장악, 나의 예비 전력을 찾아라. 전투가 한창일 때는 결국 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당신이 육체적으로 힘든 도전을 하고 있다면 상대의 영혼을 장악하기 전에 자신 속의 악마를 물리쳐야 한다. 이는 계속 떠오르게 될 나는 왜 여기 있지?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을 의미한다. 그 순간이 올 것을 알고 답을 준비해 둔다면 약해진 정신은 무시한 채 계속 나아갈 수 있다. 전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지금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모든 정서적, 육체적 고통은 유한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 결국엔 끝난다. 고통에 미소를 지어주고 1에서 2초 후 그것이 희미해지는 것을 지켜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순간들을 이어나가면서 상대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버틸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다시 두 번째 바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바람에 대해서는 과학계도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신경계에 엔도르핀이 넘쳐 흐른 결과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고, 산소 폭발이 젖산 분해뿐 아니라 근육이 운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글리코겐과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하기 때문이라는 학자도 있다. 어떤 학자는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말한다. 내가 아는 것은 지옥주 최악의 밤에 패배했다고 느낀 순간에도 끈질기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두 번째 바람을 탔다는 것뿐이다. 이 두 번째 바람에 일단 올라타면 쉽게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영혼을 낚아챌 수 있다. 어려운 부분은 그 지점까지 도달하는 것이다. 승리의 티켓은 최악이라 느낄 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두려움의 근원과 마주하다. 팸은 부모님에게 임신 소식을 전하기 위해 집으로 갔다. 나는 문 앞까지 그녀를 바래다주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콜로라도에서 나는 빌어먹을 과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거기에서 힘을 발견했다. 그런데 또다시 과거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는 나나 네이비실이 되려는 내 꿈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었다. 생각해야 할 가족이 생겼다. 판이 훨씬 커진 것이다. 이전처럼 실패하면 그것은 그저 나 혼자의 감정적, 재정적 면에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젠 새로운 가족을 이끌고 거기로 가야 한다.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댐이 터졌다. 두려움, 슬픔, 몸부림이 내 안에서 터져 나왔다. 나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흐느껴 울었다. 내 삶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악몽이었어요. 계속 더 나빠지기만 하는 악몽. 아무리 노력해도 삶은 더 힘들어지기만 해요.
아니라고는 말 못하겠구나, 데이비드.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달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겠지. 나는 그것도 알고 있어. 그래야죠. 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요. 어머니는 나를 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밤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듯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고 그것은 계속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지쳐 나가떨어진 네이비실 포기자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는 자기 회의를 걷어내고 강점을 찾아야 했다. 지옥지 이후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느꼈지만 한 주 만에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나는 발전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 이 엉망인 인생을 바로잡으려면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소파에 앉은 채 방법을 찾았다. 그때까지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지는 법을 배웠고 전투가 한창일 때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고 그런 경험이 내 정신에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을 만들며 단련시켜서 어떤 도전이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가 과거의 악마를 처리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다.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기억, 나를 깜둥이라 부르던 모든 사람에 대한 기억은 몇 번의 승리로 증발된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들은 내 무의식 깊이 닻을 내리고 있었고 그 결과 내 토대에는 금이 갔다. 인격은 토대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토대가 엉망이라면 성공과 실패가 쌓인다 해도 그 구조는 견고할 수가 없다. 무장된 마음, 총알을 튕겨낼 정도로 굳은 살을 쌓아서 멘탈을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으로 가야 한다. 대부분은 실패와 사악한 비밀을 마루 밑에 감춰둔다. 문제에 부딪히면 마루너는 벗겨지고 어둠이 다시 드러나 영혼에 밀려들면서 인격을 형성하는 결정에 영향을 준다. 내 두려움은 단순히 물에 대한 것이 아니었고 2, 3, 5기에 대한 내 두려움은 제1과정의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내 두려움과 불안은 평생 피해온 감염된 상처에서 배어나왔고 그런 상처에 대한 부정은 나 자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나는 나 자신에게 최악의 적이었다. 나를 잡으러 온 것은 세상도 신도 악마도 아니었다. 바로 나였다. 나는 과거를 거부했고 따라서 나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다. 내 토대, 내 인격은 자기 거부로 정의되었다. 모든 두려움은 내가 겪은 일 때문에 데이비드 고긴스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 깊이 자리 잡은 거북함에서 비롯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은 정도에까지 이른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나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체와 정신이 건전한 사람이라면 인생에서 다르게 전개될 수 있었던 20가지 일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저항이 적은 길을 선택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고 그런 상처에 굳은 살을 만들고 인격을 강화하고 싶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런 사건들과 모든 부정적 영향을 마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인격의 약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과 화해해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몫이다. 약점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만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마침내 그만둘 수 있다. 이후 그런 사건들은 더 나은 내가 되고 더 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연료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밤하늘의 달이 빛나는 동안 나는 어머니 집 소파에서 내 악마들과 대면했다. 나 자신과 대면한 것이다. 더 이상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그가 나의 일부이고 그의 비열하고 기만적인 인격이 인정하고 싶은 수준 이상으로 내게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말하곤 했다.
내비실에서조차 그런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남자다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일을 잊고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 적도 없었던 척하는 것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 문제에 직면하는 것은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되었다. 가는 빛으로 경험을 찬찬히 빗어내려 자신의 문제가 비롯된 곳을 발견할 때 고통과 학대를 견디는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 데이비드 고긴스의 Can't Hurt Me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중에서 일부를 읽어드렸고요. 저는 고긴스의 이야기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요가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제 몸에, 제 안에 고통이 되게 많았기 때문이었고, 몸의 고통을 마주해 나감으로써 맨 처음에는 그것을 인정하기가 되게 좀 싫었고, 또 이렇게 직면하기가 힘들었는데, 결국에는 그 과정들 안에서 하나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수련을 통해서 그 자세 안에서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통증이나 이런 감정의 찌꺼기들을 마주하면서부터 반복함으로써 그것이 이제 치유가 되고 아프지 않게 되는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고긴스가 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직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동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고요. 오늘 달린이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